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습니다. 반도체 또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 하려고 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일단은 뭐 엔비디아는 그래도 잘 가는데 국내 기업들은 좀 못 쫓아가는데요. 엔비디아 실발이 지금 이번 주 가장 관심이죠. 실발. 네, 우선은 엔비디아랑 이제 제가 SK하이닉스나 뭐 알테오젠 등등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 전략을 작년 연말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라고요? 12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130달러에서 150달러 이상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이 바뀌는지 그것만 보자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 엔비디아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때 엔비디아 저점이 한 95달러까지 갔었죠. 그때 악플이 장난이었습니다. 뭐 손팀장 뭐 120달러에서 뭐 100달러 사이에 사러 있는데 지금 주가 95달러지 않느냐.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130달러 넘어갔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풀과 함께 커피 쿠폰을 막 보내드려야지. 이제 뭐 구독과 좋아요 막 오면서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에 대한 그 있을 거고 네. 일단은 다행히 엔비디아를 분할 매수하신 분들은 뭐 평단가가 110달러고 뭐 손절위익이 왔었지만 뭐 그래도 플러스 15% 플러스 20% 정도 수익 중이시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원하신 거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150달러는 돌파할 것 같냐라고 하셨을 때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엔비디아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매크로 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에 대해 가하는 압박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 완료가 되어야지 혹은 엔비디아가 그 압박을 이겨낸 실적을 발표를 해줘야 15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니까 뭐 2032년 이후에 150달러를 돌파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엔비디아 자체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H20만 중국에다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H20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네.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이익률이 그것마저도 막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중국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뭐 H20 뭐 어때 뭐 시장에서 구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암흑의 경로로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암흑의 경로로 구한다는 사실 엔비디아 실적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가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 실적 발표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을 때 절대치 보면서 뭐 매출 총 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총 매출이나 총 이익 이런 것들은 증가하고 아니면 뭐 주당 순이익 이런 것도 증가를 하겠지만 뭐 총 이익률이나 이익률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엔비디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150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밴드 라인 내에서 분할 매도 하시면은 엔비디아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 예전처럼 주문하면 뭐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몇 개월이 아니다. 그 당시에 뭐 주문하면 뭐 10개월, 1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딥시크 이후에 그런 변화들. 그다음에 그 주요 빅텍들이 데이터 센터 뭐 좀 일부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그 소위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합니까? 아니면 전보다는 좀 줄어든 건가요? 저는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도 리서치에서 뭐 AI 데이터 센터가 뭐 2028년에서 2030년까지 뭐 이제 시장 규모가 몇 조 원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리포트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뭐 인텔이라든가 뭐 AMD라든가 애플에서 데이터 센터를 취소를 하겠다라고 말한 이후부터는 조금 그런 시장 전망 리포트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후죽순이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정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서 뭐 GPU를 꾸준하게 내놔라 그래가지고 뭐 주문 받으면은 뭐 10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지만 이런 철회가 나오면서 그런 리포트가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그를 통해서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TSMC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전력 설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견조하게 내주고 있고 이제 수주 잔고라고 하죠. 뭐 3년치, 뭐 4년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는 이 수주 잔고는 조금 정체하고 있다,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글로벌 리서치에서 리포트가 나와서 수주잔고가 원래 3년이었는데 뭐 지금 뭐 수주잔고가 4년 정도 있다. 그럼 저는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리서치 빈도도 조금 줄고 있고 수주잔고도 3년치에서 좀 제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네. 이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저렴하다라고 평가될 때 그때 분할 매수해가지고 단기 박스권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이제 박스 고점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오는지 그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주가 오를 때 급등을 했었고요. 요즘은 조금 쉬는 국면이죠. 트럼프 관세는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이폰 갤럭시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삼성까지 영향을 좀 받았는데 네. 이것도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그죠? 영향은 있는데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뭐 규제나 뭐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많은 분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그런 분들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그 뉴스 봤습니다. 근데 뭐 헤드라인까지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휴대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영향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영향은 저는 사실은 엔비디아와 뭐 TSMC 중국 간에 이렇게 치고받는 거에 비해서는 한 10%? 그래서 지금 반도체 보면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모바일 저는 뭐 물론 반도체를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모바일 판매 동향도 보는데 분명히 보면 삼성전자의 뭐 스마트폰이 뭐 200만 대 팔렸다, 뭐 사전 예약 불티나게 팔렸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판매 대수는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판매 대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잠정 실적 외에 확정 실적을 발표하면 그때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나 뭐 모바일 분야냐, 뭐 가전이냐, 반도체 요런 이제 세부적으로 부분 봤을 때 그 모바일에서 나오고 있는 이익폭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EU 관세 이야기하면서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이제 중국에서 만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간단하게 삼성전자가 내놓고 있는 모바일 실적에서 25%를 깎으면 되는 건데 그게 저는 사실 삼성전자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안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사실은 뭐 원전 투자 하듯이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도 확실하게 네. HBM이나 뭐 CXL 요런 요소들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아이폰 갤럭시에 대한 뭐 관세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자포자기할 게 아니고 확실하게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뭐 HBM 관련 뉴스가 없는지 그쪽을 위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업체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로 HBM 납품할 거다 안 할 거다 뭐 양치기 소년이 이제 다 은퇴했는지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합니다 이제 그죠? 얘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현재 시장이 나온 뉴스로는 네. HBM3 8단까지는 납품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 HBM3E 그다음에 뭐 HBM3도 뭐 8단 넘어서 12단, 16단이 아직 네. 그런 이야기는 없고 지금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이제 보급형 모델인 H20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HBM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H20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 수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수출할 수 있는 조금 더 높은 상의 보급형 모델을 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HBM을 쓸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최근 1년간 실적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HBM3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률이 거의 30%, 28%, 32%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HBM3E, HBM4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익률이 8%가량 나왔었는데 그 영향은 좀 삼성전자 HBM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HBM3E 12단, 16단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 8단 납품하고 있는 게 어디야? 저는 그래도 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말려드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유를 해서
뭐 석 달, 6개월 보유하고 수익 내려고 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HBM3 8단을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저가형 모델 H20에 납품한다는 것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외국인가 기관이 사냐라는 것이죠. 안 산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가 기관은 HL3 8단 그 이상의 통과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 전략을 한 작년 8월쯤에 바꾼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아쉽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호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SK 하이닉스는 근데 SK 하이닉스도 사실 주가가 탄력이 간 건 아니죠. 엔비디아 맞습니다. 회복하는 것만큼 못 갔거든요. 우리 뭐 젠스랑 황 사장님도 사랑해요 하이닉 그죠?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주가로 이렇게 생각보다는 못 가는 거예요. 네. 물론 삼성전자보다 낫긴 한데 SK 하이닉스가 또 기대만큼 못 가고 있는 건 왜 그래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영상 이제 촬영하고 편집 이틀 3일 해가지고 네. 올라왔을 때 내가 그때 손 팀장이 이야기한 종목을 사가지고 1주나 2주 안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말해봐라라고 하면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전문가 생활을 거의 9년 10년 했지만 매수해서 3일 안에 수익 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실적 성장성 요거는 이 종목을 사도 되는 종목인지 사면 안 되는 종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이 종목을 바라보는 투심이 개선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좀 추가 탄력이 나온 거는 지난주인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EU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등락을 보는 것은 맞지만 확실하게 이 관세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제 아무리 SK하이닉스라고 해도 못 이겨내는 모습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EU 장관이랑 통하면서 우리가 뭐 7월까지 좀 유예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삼성전자는 좀 수급 변화가 없었지만 SK하이닉스는 수급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8만 원에서 16만 원 이내에서 분할 매수한 다음에 22만 원이나 26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 똑같죠. 제가 예전에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 네. 차트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가 차트 모양이 비슷하고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가 차트 모양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탄력은 엔비디아가 크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작은 종목보다 변동성이 작아야 되는데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분들께서 대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을 투자하신 분은 당연히 엔비디아 사셔야 되고 중국 시장이나 뭐 이제 뉴욕 나스닥 시장을 투자하신 분들은 TSMC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국내 시장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SK하이닉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뉴스 보면 이제 GPU에다 이제 I love SK하이닉스 이렇게 써진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여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뉴스 보면은 마이크론 당연히 H100 만들 능력이 안 되고 삼성전자도 안 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HM4 만들었고 HM4E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그다음 HM5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하겠다고 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블랙을 넘어서 차세대 GPU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만족하는 HL4나 HL4E를 만드는 기업은 당연히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뉴스 보면은 뭐 SK하이닉스에서도 이 HBM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까지도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물론 이 리포트를 읽고 외국인 가격에 동조를 해주니까 세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증권사에서도 H4 양산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눈앞에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독주 체제를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주가가 20만 원이지만 주가 수익 비율 퍼가 5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20만 원인데 어떻게 사냐라고 하신 분들도 20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22만 원, 24만 원, 26만 원 분할 매도하시고 24만 원, 26만 원 돌파 여부는 엔비디아와 같이 그 뉴스 팔로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아까 얘기하신 가격이면 좀 애매한 거잖아요. 18만 원에서 한 20만 원쯤 사고 그 위에서 20에서 22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20만 원이니까 좀 애매한데?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제가 뭐 엔비디아 투자 확실하게 알테오젠이 임팩트가 컸는지 알테오젠에서는 막 악플이 있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랑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악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8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다가 지금 4월 9일 저점이 16만 2,700원이고 지금 SK하이닉스 보면은 이제 21선은 올라오고 있고
이제 60일선 지지한 모습이고 지금 주가가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 6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제외하더라도 배제하더라도 21선과 60일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통령직을 걸고 뭐 엔비디아, TSMC를 미국에서 밀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나 뭐 중국이랑 뭐 관세 뭐 65% 75% 하겠는데 뭐 중국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120% 140% 복귀할게 이러지 않고선 저는 19만 원 이탈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급 동향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5월 2일부터 이틀 빼고 모조리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어제 이어서 오늘 순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정말 뭐 이게 박 터지게 싸우지 않는 이상은 20만 원과 19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뭐 2주가 됐든 네. 뭐 한 달이 됐든 그 정도만 보유해 주시면은 한 21만 5천에서 22만 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는 여전히 하이닉스 손을 들어주셨고 소부장 쪽은 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최근에 또 같이 부각된 게 유리기판이에요. 그죠? 잠잠하다가 삼성에서 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종종 말씀을 네. 드렸는데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밸류체인 말고 SK하이닉스랑 SK 밸류체인은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석 달 전부터 삼성전자는 안 되는데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SK 홀딩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뭐 유진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 차트 보시면은 1월 달이랑 4월 달에 바닥을 확인하고 4월 달부터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반도체 반등 나올 때 같이 갔던 모습이고 HBM3라고 볼 수 있는 뭐 파크 시스템즈,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종종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20에서 30% 이상 수익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아침에 HBM이 좋은지 뭐 유리기판이 좋은지 봤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리기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또 오랜만에 또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어제 아침에 2028년부터 반도체 유리기판을 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유리기판은 조금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이랑 원전을 좀 비교를 해드리는데 물론 이 투자 전략이 개인 투자자마다 다르죠. 근데 저는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데 실적 반영 가능성이 3년 이내 희박해 보인다. 이랬을 때는 테마 매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적을 한 번이라도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성장성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SKC 앱솔루스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들이 이제 5월 말에서 7월에 이제 양산을 이제 시제품을 완성했다 했죠. 그다음에 전방 기업으로부터 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시점에 콜 테스트 통과 여부가 나오면 SKC를 중심으로 한 관련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이제 개발을 2028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뭐 인텔이나 AMD, 인텔은 뭐 구체적으로도 이 얘기를 안 했지만 AMD 같은 경우는 2030년 정도 얘기를 했고 삼성 같은 경우도 28년인데 저는 28년까지 만든다라고 보장 드리지 않겠습니다. 2028년까지 만들지 못 만들지 가능성은 50%인데 이 삼성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탄력이 컸기 때문에 네.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그 유리기판 나올 때 SKC가 제일 주목받았는데 네. 최근에 뭐 기운이 빠졌고 사실 삼성 얘기 나오니까 이제 SKC보다는 이제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움직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기업들이 관심 기업들 마무리할게요. 네. 네, 확실하게 저도 이런 뉴스 나왔을 때 많은 이제 경제 방송을 보면서 전문가분들의 평가를 듣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투자를 봤을 때 매매 관점으로 짧게 매매하시는 투자자가 있고 정말 온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모아가서 뭐 1년 보유해서 뭐 100% 200% 드신 분들 계실 텐데 저 역시도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단기 스윙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제 댓글로 유리기판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실수혜주를 갖고 와라 라고 했을 때는 전 SKC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매 관점으로 바닥에서
많이 못 올라왔고 이런 뉴스 나왔을 때 변동성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 이 변동성을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었을 때는 기꺼이 접근해 봐도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몇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 네. 탑픽은 YC캠입니다. 그래서 PI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변동성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좀 잘하신 분들은 PI를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2월 달에 상장한 기업인데 원래는 2차 전지 비전 이제 검사 업체인데 이 검사 업체가 이제 유리기판으로도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한다고 해서 그 성장성이 가장 대장으로 거래 대금이 붙은 종목이고 저는 뭐 캠트로닉스나 JNTC나 필옵틱스 만약에 필옵틱스가 올해 이제 어제 시세가 안 나왔으면 탑픽을 필옵틱스를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가 나와버려가지고 필옵틱스도 이제 PI에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매매 관점으로 사실은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어떤 대기업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밸류체인 나는 이들과 하겠다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개를 안 해주고 있고 사실 공개가 되면 이제 재료 노출로 이제 소멸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SKC랑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만든다고 했을 때 삼성전기 밸류체인 삼성전기 뭐 삼성 SDI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밸류체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언급되는 종목들이 이 종목들입니다.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JNTC, YC캠 이런 기업들인데 이 종목들은 반도체 소재나 2차 전지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고 이들 자체도 유리기판에 필요한 소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저점에 있으면서도 어제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갑자기 바뀐 종목은 YC캠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PI나 필옵틱스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딴 거 사실 그래도 뭐 꿈틀할 때마다 진짜 못 올라온 게 2차 전지인데 네. 꿈틀했습니다. 예, 미국의 이제 감세안에서 오히려 감세안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충격받았는데 AMPC가 살아있다 이러면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좀 천만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이제 한국증권TV 영상을 준비를 할 때마다 항상 다양한 리포트를 많이 읽어보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작년 하반기에 말했던 이 이야기에 힘이 좀 실려가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AMPC가 살아있다라는 뉴스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런 AMPC가 유지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가 매수를 강하게 넣어준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몇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인 종목도 봤습니다. 근데 기관은 매도를 했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금액 대비해서 오늘은 한 30에서 40%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AMPC가 반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을 좀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전기차 시장을 많이 검색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욕먹는 게 조금 무서운지 리포트가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제 재작년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는 뭐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는데 2024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리포트가 가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전망, 그다음에 2차 전지 시장 전망,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전지 대해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다른 뭐 ESS라든가 아니면 뭐 나트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런 식으로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AMPC는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여기 발표하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AMPC를 반영했을 때 얼마고 AMPC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얼마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하게 2021년 상반기나 2022년 상반기에 기록했던 최고점 부분까지는 가기는 어렵겠지만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이 저점과 고점을 딱 봤을 때 3등분 했을 때 이 첫 번째 단기 고점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원해서 지금 다행히 AMPC가 본 안이 유지가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2차 전지를 바라봤을 때는 이 내가 보유한 종목을 차트를 3등분 해가지고 1차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요 단가까지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 1차 목표가까지 갈 때까지 이 2차 전지가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배터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전기차 팔리는데 배터리는 필요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가? 네. 특별히 미국은 괜찮은 것 같고 유럽은 이제 늘어나도 중국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그죠? CAT나 이런 데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동향도 살짝 알려주세요. 네, 참 이게 아쉽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눈앞으로 현실화되는 게 아쉽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반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작년 이제 말에 나왔던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연 토탈해서 500만 대가 팔렸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원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40% 이랬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봤을 때 CATL이나 파나소닉이 치고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비중 10% 정도로 내려왔다. 뭐 삼성 SDI 뭐 4%뭐 이런 식으로 뉴스 보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서는 당연히 뭐 GM이나 포드 이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비아디고 그다음 우리 현대차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기차가 작년에 500만 대 팔렸다고 했을 때 이제 전기차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에서 뭐 8천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전기차 시장이 뭐 500조다라고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차가 10%니까 이제 500조에서 매출이 우리나라로 들어와는 이제 전기차 매출이 50조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10%인 이제 50조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대부분 한다라고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시총이 60조고 연매출이 35조입니다. 그러면 얼추 계산기가 맞거든요. 그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제가 봤던 거는 저도 여기 애널리스트 뭘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기차 시장이 500조고 이제 뭐 현대차랑 LG가 10% 차지하니까 50조면 아니 그러면 이 애널리스트 예상한 50조가 국내에 반영이 안 됐나 덜 됐나 혹은 초과했나라고 했는데 비슷한 겁니다. 이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매출이 한 36조 정도 나오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60조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이익률을 키우거나 매출이 증가하거나 이익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가 이익률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전고체 배터리 이익률 많이 나올 거 알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개발 단계고 나트륨 배터리나 반고체 배터리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원가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이익률을 포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더니 갑자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사업 다각화라든가 뭐 ESS라든가 뭐 로봇 배터리, 우주 배터리 이런 것들 로봇콜을 많이 받아서 제가 틀렸다고 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사과를 드리면 되지만 제가 여태까지 반년 동안 공부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발표한 리포트가 거의 틀리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을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반등 나왔을 때 비중적 줄여나가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차가 작년에 50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비아디가 월에 110만 대를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1년 동안 판 게 50만 대인데 비아디는 그 현대차가 연 동안 판 거를 2배를 월 만에 해버리는데 뭐 이게 뭐 가짜 뉴스다 뭐 찌라시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도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봤어요. 재무제표 봤는데 뭐 현대 실적 잘 나오고 비아디도 실적 잘 나오고 뭐 영업이익률 10% 이런 거 다 확인했는데 뭐 비아디가 흑자 나왔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비아디가 흑자가 나오는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유다라고 이제 댓글이 달려가지고 그것도 확인해봤습니다. 맞더라고요. 보조금을 정말 수조 단위로 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잘 안 줘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국가 재정 상황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 이유 모릅니다. 저는 뭐 중국 정부에서 2차 전지 전기차를 키우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건 아는데 우리가 설례로 태양광 봤잖아요. 태양광에서 보조금을 강하게 줬는데 태양광 패널이 저가 밀어내기로 해가지고 국내 태양광 종목들 정말 많이 막 실적 적자 강하게 나올 때 했지만 우리가 현대차랑 뭐 2차 전지가 중국의 보조금 공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대장급이라든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래도 펀더멘탈 나온다든가 뭐 장비 수주가 꾸준히 나온다든가 뭐 다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고 버텼을 때는 결코 패배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걸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니까 그죠? 비아디는 잘하고 있고
현대차도 잘하는데 이제 좀 여러 허들들이 있는 거고. 테슬라는 어때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뭐 다른 모멘텀으로 봐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봐야 되나요? 근데 확실하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처럼 투심 영향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사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 퍼포먼스 대비해서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는 거지만 테슬라는 실적 퍼포먼스 대비해서 주가 잘 움직인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서 주력이 얼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천차만별이겠지만 이제 주력이 1년, 2년, 3년이 넘어갈수록 주력이 뭐예요? 투자 경력. 네, 구력이 투자 구력이 아니라 주력. 네, 주력 이런 식으로 네네. 투자 경력이 늘어날수록 이 주가 변동성이라는 건 결국 실적에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 투자를 해야 내가 거래 정지, 뭐 상장 폐지, 뭐 횡령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저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 계좌로 내가 매매를 할 거면 저도 뭐 시총 500억짜리 뭐 정치 인맥주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제가 적어도 누구한테 권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적이 나와야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들보다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엄연히 하고 있는 본업을 보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전기차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있고 ESS나 이제 우주 항공 사업 이런 것들로 먹거리를 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투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자율주행, 봐주고 계시기 이런 거. 때문에 예.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로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고 일론 머스크 CEO가 워낙 트럼프 대통령 친하니까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전기차 매출 비중이 여전히 50%가 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실적 잘 안 나오고 있고 뭐 ESS 이런 거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테슬라 실적 발표 보면은 전기차 판매 매출은 줄고 있고 ESS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테슬라가 전기차로 10,000원을 벌고 그다음에 ESS로 1,000원을 벌고 있는데 이 매출 10,000원이 9,000원이 된 거고 이 1,000원이 1,500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를 전기차로 바라보신 분들은 투자를 못해요. 테슬라를 ESS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나 우주항공 이런 신사업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손 팀장 너는 테슬라 전기차 종목으로 보고 있냐? 전기차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매출 비중이 가장 크니까 그럼 너 테슬라 살래 말래 하면 산다. 근데 어떻게 사냐? 매매 관점으로 산다. 왜? 확실하게 매출 비중은 다르지만 요게 늘었을 때 관심 받고 움직이니까 난 수익 내는 게 좋으니까 저는 테슬라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를 점검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2차 전지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죠? 뭐 이것저것 다 폐지한다. 근데 뭐 사실 아무것도 안 내놓고 오히려 그죠? 불확실성이 있다가 감세안에서 뭐 줄일 건 줄이면서 AMPC가 살아있다는 게 그래도 비빌 언덕. 2차 전지도 이제 조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네. 예?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아까 손 팀장님 말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꾸준하게 좀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35만 원, 40만 원 그 BMS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 요걸로 부각받을 때는 40만 원대일 때는 퍼가 150이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거의 20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퍼가 12개월 선행퍼가 8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AMPC가 살았다는 것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주가 수익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가가 떨어지든지 실적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AMPC가 살아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견조하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추이를 보면은 제가 이제 매출액을 봤을 때 뭐 28조에서 36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은 견조하면은 영업이익도 균일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를 다 제외하고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리튬 사하고 양극재 가공해서 넣는 게 이 가공률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매출이 28, 36 사이면은 영업이익은 이제 뭐 2천억에서 6천억 나왔을 때는 이게 균일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AMPC를 제외했는데 적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 외 비용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옛날에 정말 흥행했을 때 뭐 이익률이 뭐 8% 10%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익률 체크를 했는데 3% 5%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틀렸다라고 봐야 되나? 근데 이 애널리스트 분들 뭐 물론 저도 그렇고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이익률이 얼마 나올 거다를 모르죠. 못 맞추죠. 근데 이런 동향을 봤을 때 이익률이 요 정도 될 거다. 그때는 사실은 리튬 가격이 워낙 우상한 기조 보여주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이추 3%, 4%, 5% 영업이익률이 왔으니까 이추의 리튬 가격 동향 봤을 때는 이익률 뭐 8%, 10%갈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전기차 수요가 그만큼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전기차 시장 동향 보고 있고 뭐 유럽에서 뭐 테슬라 뭐 점유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 제 주변 친구들 이제 제가 한창 제 또래들이 전기차를 좋아할 시기고 그럼 물어봤어요. 아니 너 전기차 살 거야 말 거야? 그럼 나는 사실 5천만 원 좀 부담되고 근데 그래도 시에서 한 1,500 준다니까 3,500이면 살래. 그 친구도 샀습니다. 근데 그 친구 사고 잘 타는 거 보면서 나도 3,500 정도면 사겠는데 했는데 보조금 막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제값 주고 사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 뭐 저가형 모델 나오면서 뭐 3천만 원짜리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는 뭐 1,8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 주변에 보면 친구들이 좀 살 만큼 다 산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국한된 몇 명의 제 친구들이나 만나는 전문가분들께만 물어본 거고 저는 꾸준하게 이 리포트를 체크하면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더 높은 성능을 갖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어서 뭐 다른 배터리 이제 기업들을 막 때려 눕히거나 아니면은 뭐 나트륨 배터리나 반고체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CATL 좀 밀어낸다든가 뭐 BRD를 밀어낸다든가 중국 배터리 기업들 밀어낸다든가 이런 서프라이즈가 안 나왔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보여줄 밸류에이션은 요 상황 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12개월 선행여포가 80 정도니까 요거를 듣고서 나는 고평가다라고 했을 때 좀 기다리는 거고 난 요 정도면은 저평가다라고 봤을 때는 사는 건데 저는 과거에 작년에 저였으면 80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좀 죄송한 게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퍼 80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이 샀을 때는 저도 한 주씩 산다 이런 마인드고 지금 수급도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확신을 갖고 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살 준비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우리가 뭐 쭉 사실 어려울 때부터 점검을 쭉 해주셨는데 아직도 2차 전지를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약간은 중립 정도, 중립에서 관심권 정도로만 들렸어요. 그게 맞는지 또 그러면 2차 전지 가운데서는 그런 기준 하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어떤 겁니까? 네, 아쉽다. 일단 저는 오늘 뭐 탑픽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사실은 투심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12개월 선행포가 8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삼성 SDI가 12개월 선행포가 12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작년 4분기 적자 나왔고 올해 1분기 적자 나왔는데 이걸 못 이겨내면은 이제 12개월 선행포 12가 아니고 12개월 선행포가 이제 짝대기가 되는 거죠. 측정 안 됨.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삼성 SDI가 유상증자 청약이 오늘부터입니다. 뭐 신주 배정 기준이 4월 19일이었으니까 유상증자 참여하실 수 없죠. 근데 이제 유상증자 가액이 16만에서 14만 원 줄어든 것도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거지 이 유상증자 가격 정하는 게 최근 20거래일 이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워할 필요는 없으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 유상증자 청약된 금액을 가지고 헝가리 공장이라든가 미국 공장의 사업 증설, 타법인 증거를 취득했을 때 그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 나왔을 때 투심 변화가 있길 바랬거든요. 왜냐면은 삼성 SDI가 뭐 GM이나 포드나 이런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저는 투심 개선이 될 법도 한데 안 되고 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삼성 SDI가 12개월 선행포가 12니까 배터리 3사 중에서 변동성 강한 종목을 뽑아봐라.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안전한 종목을 말해봐라라고 하면 저는 삼성 SDI를 말할 건데 지금 살까요? 라고 했을 때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탑픽은 제가 LNF를 갖고 왔는데 LNF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방송이 편집본이 올라오자마자 사는 게 아니고 올라와서 손 팀장이 LNF 사라고 그러면 분할 매수 해야지라고 했을 때 분할 매수 한 2주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정도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가 마이너스 5% 내외로 관리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2차 전지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나트륨 배터리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했을 때는 강하게 슈팅 나왔을 때 분할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저는 그래도 변동성 강한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나트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LFP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저번 달에 배터리데이 있었습니다. 배터리데이 있었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만큼 투심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라도 저는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분할 매수할 종목은 LNF고 혹시라도 그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 시세가 붙었을 때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로 했을 때는 뭐 전고체에서는 뭐 코인테크, 뭐 한농화성,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쪽 보고 있고 네. 장비 없을까요로 했을 때는 전 PNT랑 CIS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PNT는 안타깝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훼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조금 추세가 조금 꺾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분할 매수할 거면 LNF 이슈 팔로우 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키워드 나왔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을 때 탑픽은 뭐가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는 뭐 PNT, CIS는 장비주, 그다음에 전고체는 코인테크,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고 나인테크는 그냥 참고 종목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기업인데 초전도체 관련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 나인테크가 좋은 흐름 보여주길래 뉴스 검색을 해봤는데 맥신 관련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정말 잘하신 분들은 나인테크, 그다음에 변동성 순에 따라서 제가 나열드린 종목들 그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이제 참 매력이 잠잠하다가 팍 한번 오르면 그죠? 네. 2, 3% 오르는 게 아니라 막 10%씩 20%씩 올라요. 그죠? 맞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뭐 바이오도 트럼프 정책의 악재 속에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바이오 투심이 좋아진 거는 왜 그래요? 우선은 바이오 투심이 좋아진 건 맞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좀 알만한 종목들 위주로 강해서 좀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꾸준하게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했을 때 종목이 뭐 30개, 40개, 50개 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 10개에서 15개 정도만 매매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그 15개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고 이 15개 제외된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종목은 종목명까지 다 말하지만 부정적인 종목은 종목명을 말했을 때 이제 그렇죠.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명을 언급을 안 드려요.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사회적 파장이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서 땡땡 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 근데 그 종목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종목이 예전에 코로나19 신약 개발한다고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지금 코로나19 나온 지 6년이 넘었는데도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뉴스가 없어서 J로 시작하는 데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역시 아시는군요. 그래서 매매 관점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접근 가능하지만 권해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크로 변수는 한 3월부터 나빠졌죠. 1월 달부터 3월까지는 뭐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이런 뉴스도 있었지만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이제 좀 계류가 되면서 좀 지지부진했는데 갑자기 3월부터 4월 사이에 이제 원료 의약품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했다고 했었고 지금 뭐 물가 지표나 이런 것도 봤을 때 그다음에 10년물 미국의 국채 10년물 장기 국채 선물 금리 이런 것도 4.4% 이상 뭐 30년물 같은 경우는 5% 이상 올라갔고 그다음에 무디스, S&P, 피치로 될 수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 섹터에 대한 투심을 많이 좀 누그러뜨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개별 종목들이 그 악재를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대형주, 뭐 그다음에 뭐 CMO나 바이오시밀러, 뭐 면역항암제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섹터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이제 원료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이런 약가가 다운이 되겠지만 그를 토대로도 그런 종목들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사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사도 되는데 뭘 살까요? 라고 했을 때는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해도 사실은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요 사실 그죠? 맞습니다. 굳이 뭐 나만 알고 있는 바이오에서 옛날처럼 뭐 10배 가고 그런 것도 사실 어렵지만 요즘 그죠? 네, 맞습니다. 10배 90% 떨어지는 게 많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형주 쪽으로만 쭉 해도 사실은 알테오전도 말씀하시고 네네. 그죠? 쭉 하는데 그러면 주요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삼성바이오가 기업 분할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붐이라고 했을 네. 때는 2017년이 있었고 2019년, 2020년인데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그때 기록했던 고점 부근으로 간 종목 사실 15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바이오리스고 우리가 대형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성 바이오리스나 셀트리온 두 종목을 보는데 제가 어느덧 알테오젠을 한 5달 연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삼성 바이오리스랑 셀트리온에 알테오젠 붙이고 나중에 뭐 리가켄바이오라든가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런 식도 좀 붙여드리도록 해서 우리가 예. 손 팀장님 저 이 종목 궁금한데 이 종목 알려주세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종목 위주로 공부를 해올 테니까 오늘은 그런 요청이 없어가지고 삼성 바이오리스, 셀트리온이 알테오젠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 바이오리스 같은 경우는 저는 꾸준하게 이 CDMO 관련했을 때는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까지도 이제 확장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리스 인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적 분할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투자분들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삼성 바이오리스에서 이 인적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업을 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5년 안에 이제 상장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고 이 친절하게 그림으로도 해줬더라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리스가 있으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인적 분할되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주사가 있고 그 아랫단에 이제 정말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는데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상장을 해버리면은 중복 상장한 것이 아니냐. 이 삼성 바이오리스 원래 보유하면서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로 인적 분할돼서 주식을 받은 주주들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맞죠. 희석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입장에서는 5년 안에 상장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을 다 통계를 안 내봤지만 보통은 못 참고 상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박스권 지금 보면은 삼성 바이오리스가 95만 원까지 갔다가 다행히 100만 원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단은 이제 120만 원인데 내가 만약에 삼성 바이오리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적 분할 뉴스가 나왔을 때는 삼성 바이오리스를 이제 100만 원에서 한 105만 원 좀 너프하게 잡겠습니다. 105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한 다음에 이제 뭐 110만 원, 120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인적 분할 좀 이게 꺼려서 딴 거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굳이 뭐 삼성 바이오리스 안 보셔도 제가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리가켄바이오라든가 유한양행, 뭐 오스코텍, 뭐 한미약품 이렇게 다양하게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이 삼성 바이오리스는 저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안주는 충분히 많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얘기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보다도 오히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그죠? 예, 움직였고요. 오늘 뭐 삼성바이오만 얘기해서 그런 관계사들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삼성바이오 전략이셨고 셀트리온 얘기도 하셨는데 셀트리온은 뭐 별로 이슈나 존재감이나 뭐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뭐가 좀 목점이에요. 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바이오리스랑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안 하면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바이오리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 폭은 삼성바이오리스가 퍼포먼스가 더 큽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리스는 실적 폭이 있으면서 주가 퍼포먼스도 있었기 때문에 12개월 선행포가 55가 넘어가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월 선행포가 33이 안 되고 지금도 셀트리온을 검색을 해보면 이 셀트리온에서 만들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의 이제 보험 PBA를 통과를 하면서 미국의 유통을 뚫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PBM에 등재가 되는 것은 그렇죠. 예. 보험에 등재가 됐다는 것은 이 미국에서 팔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은 꾸준하게 나올 것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팩트 체크는 해야죠. 셀트리온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한 주당 0.04주니까 4%입니다. 근데 무상증자이지만 사실 주식 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나의 주가가 보유하고 있는 평단가가 4% 할인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무상증자 진행하면 권리락되면서 4% 떨어지니까 어차피 똑같거든요. 이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수익률은 똑같은데 내가 이제 유통 주수가 좀 이제 늘어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에서
이 자사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유통 주수는 가만히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한 주의 가치는 커지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팩트라면은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35조인데 네. 35조인데 자사주 매입을 1,000억을 하면은 예. 0.3%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왜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도 하고 미국의 보험도 등재가 되면서 매출 잘 나오고 있고 12개월 선행포가 33인데 주가가 안 움직이냐라고 하는 것은 셀트리온의 잘못은 아닌데 이 셀트리온을 바라보고 있는 주주분들의 투심이 좀 안 좋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금융주 봤을 때 자사주 매입한다고 했을 때 막 금융주도 막 10% 넘게 상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기대감은 뭐냐면 주주환원 정책을 했고 이 업종의 특성상 주주환원 정책이 추가로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금융주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자사주 초과를 하는 것을 시가총액 대비해서 퍼센트를 때리면 0.5%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0.5%이 주주환원 했는데 주가 10% 올라간다는 건 이 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뒤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당연히 매수 관점은 아니고 사도 되냐라고 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알테오젠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알테오젠도 저는 제가 계산한 게 있고 네. 이제 뭐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참고를 하고 다른 데서 리포트를 참고했을 때 다른 거기에서는 이제 12개월 선행퍼를 15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산기 이제 두들겼을 때는 이제 뭐 SC 재형 변경 해가지고 뭐 50% 떼고 그다음 경쟁자 소송 있지만 이겨낸 대로 가정했을 때 제가 저번 방송에서 제가 보는 12개월 선행퍼는 한 35 정도 된다라고 하고 떠났는데 이번에 알테오젠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알테오젠이 이제 계약금을 뭐 850억을 수령을 해가지고 이제 실적이 찍혔습니다. 실적이 찍히면서 이제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12개월 선행퍼는 51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나한테 녹여야 됩니다. 12개월 선행퍼가 51인데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알테오젠 자체가 많이 오른 기업도 있고 지금 제가 그때 알테오젠 최초에 말씀드렸을 때가 39만 원이었는데 뭐 32만 원까지 가면서 그때 악플이 마구 달린 다음에 지금 34만 원, 35만 원 회복을 했으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서는 39만 원에서 34만 원에서 분할 매수하셨으면 평단이 뭐 36만 원이 될 거다. 이거는 제 입장이고 제 이야기를 듣고 39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는 아직도 한 마이너스 15% 정도 손실 중이지만 요런 알테오젠이 뭐 기술 수출 논의하고 있고 미국의 약가 정책에 대한 영향이 크게 없을 거다.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봤을 때 약가 인하를 통해서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훼손폭은 13% 정도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역산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알테오젠을 내가 12개월 선행퍼를 50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실적이 13% 깎이면은 50에다가 1점 이제 플러스 113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퍼가 50이 아니고 63인 거죠.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알테오젠이 12개월 선행퍼가 63이 고평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고평가다라고 판단하신 분은 매수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이 두 가지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돌아섰기 때문에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목표가를 그 리포트에 보면 75만 원 적으셨던데 저는 투자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39만 원부터 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5만 32만 원 떨어지면은 적금 넣듯이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39만 원, 40만 원 잣대 40만 원 돌파할 때는 분할 매도하고 그때는 뭐 제 뷰가 달라지면은 또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알테오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 35조 시총이 삼성바이오가 73조네 2배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 셀트리온이 시총이 더 컸죠, 그죠? 삼성바이오가 아마 셀트리온이 그때 물론 지금 합병도 하고 그랬지만 한 40조 됐으면 삼성바이오가 한 20조에서 올라가 30조 되고 뭐 역전된다 이런 뉴스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삼바가 시총이 셀트리온의 2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자본력, 그죠? 네. 체력, 뭐 캐파가 크잖아요, 삼성은 그죠? 그다음에 미래를 보는 어떤 눈 이런 게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고요. 알테오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바이오텍 가운데서는 알테오젠 말고 다른 애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예를 네, 들면 맞습니다. 뭐 물론 약간 좀 비만 당뇨긴 하지만 펩트론 최근에 굉장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 그죠? 네. 뭐 리가캠은 최근에 주가 못 봤는데 그죠? 이런 기업들 약간 이쪽도 바이오텍이면서 기대가 되는 쪽도 또 있단 말이에요. 알테오젠만 쳐다보기에는 다른 애들이 너무 강해. 그런데 제가 알테오젠을 거의 5달, 6달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탑픽이 한 번도 알테오젠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알테오젠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제 이런 댓글 달려. 손 팀장 뭐 알테오젠 이제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이런 댓글 달리기 때문에 저는 네. 과감하게 제 주제를 알고 예. 이제 알테오젠을 강하게 밀고 계시는 이제 당연히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들 1등 그다음에 이제 무슨 증권사 다니시는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알테오젠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 그분들 드리고 저는 그 안에서 틈새 공략을 할 거고 저는 사실 리가켄바이오랑 ABL 바이오랑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들은 탑픽으로 공개를 했던 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수익률 리뷰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한국증권 TV에 거의 1년 반 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약바이오도 1년 반 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사실 4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8만 원 움직이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수익률 100% 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뭐 자랑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좋은 종목을 운 좋게 골랐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리가켄바이오랑 ABL 바이오가 조금 결이 갈리고 있는 건 뭐냐면 리가켄바이오는 정말 개발할 수 있는 신약으로 기대감이 있는 건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나온 이력이 있는 거죠. 2022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해가지고 기술 이전에 성공하면서 2022년에 멋있게 흑자로 전환했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가 최근에 3조 5천억 이상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로열티를 뭐 15에서 20% 이상 수령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영업이익이 2천억이 찍히는 상황.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4조니까 그 로열티를 2천억을 수령을 하면은 이제 퍼가 이제 4조 나누기 2천이면 그 20이 되는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퍼가 20이면은 대단한 거고 지금 제가 아스코를 말씀을 드릴 건데 아스코 2025가 이제 현지 시간 29일에 개최됐을 때 대문짝만하게 ABL 바이오 유한량이 딱 나왔고 뭐 다른 종목들 뭐 온코 아시아 뭐 유한량의 최대주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오늘 외국인과 계속 수급 들어오고 있고 ABL 바이오는 실적 갖췄는데 거기서 좋은 발표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제가 저번 녹화 때 비만 당뇨 치료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탑픽은 샤페론을 말씀드렸는데 샤페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인벤티지랩이랑 펩트론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때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펩트론의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만 해드리면 되는데 펩트론이 주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퍼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200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늘도 양봉 나와줬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펩트론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끈 지가 한 1주 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펩트론이나 인벤티젤 같은 비만 당뇨 치료제를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참 매매 관점은 된다. 근데 매매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뭐 참고만 하시고 현재는 ADC 면역 항암제 이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이야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을 쏠쏠하게 내고 있을 겁니다. 손유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